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장대같이 굵은 빗줄기가 골목을 두드리고 흙길은 순식간에 검은 진창으로 변해 있었죠. 그 진창 위를 한 여인이 뛰고 있었습니다. 치맛자락이 흙탕물에 젖어 발목에 감겨도 신발 속으로 빗물이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두 다리가 후들거려도 그 여인은 계속 골목을 헤쳤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허름한 처마 밑에 웅크린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인의 발이 멈췄습니다. 빗속에서 그 사람을 알아본 순간 여인은 그대로 진창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등을 내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등에 업히십시오. 처마 밑의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그 눈이 진창 위에 무릎 꿇은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이 여인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무릎은 진창에 빠지고 등은 빗줄기를 맞으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는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이고 저 차가운 눈이 시어머니는 무슨 속내를 품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같은 해 봄, 한 집에 3명의 며느리가 들어오던 날로 같은 해 봄, 최 씨 부인의 집에 며느리 셋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모두 3달 사이에 연달아 치러진 혼례였죠.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최 씨 댁이 오래 복이 터졌구먼. 그런데 막상 그 집 안으로 들어오면 마냥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용 씨는 혼례 첫날부터 존재감이 달랐습니다. 양반가 출신답게 걸음걸이 하나, 말 한마디에 품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절을 올릴 때도, 밥상을 차릴 때도, 손님을 맞이할 때도 흠잡을 구석이 없었죠. 동네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수군거렸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정말 반듯하더라. 최 씨 부인이 좋아하겠어. 홍 씨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완벽하게 굴었죠. 사람들 눈이 닿는 곳에서는 언제나. 둘째 며느리 변 씨는 들어오자마자 집안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부침성이 좋고 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특히 더했죠. 어머니, 장에서 이걸 보는데 딱 어머니 생각이 나지 뭐예요. 비단 한 필, 곶감 한 꾸러미, 좋은 한약재 한 봉지. 빠뜨리는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웃을 때 입꼬리가 눈보다 먼저 올라갔고 방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 웃음이 사라졌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셋째 며느리 수련은 조용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집안 출신이라 혼수도 소박했고 차림새도 수수했습니다. 말수가 적어서 처음엔 무뚝뚝한 아이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달랐습니다. 남들이 자고 있을 새벽에 혼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마당을 쓸었습니다. 집 안에서 늘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고 가장 마지막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홍 씨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들고 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많으냐? 누굴 보여주려는 것이야? 홍 씨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둘째 며느리 변 씨와 시어머니 최 씨와의 일이 있었습니다. 변 씨가 시장에서 사온 비단을 내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남아 도느냐?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변 씨는 애써 웃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수련에게 대하는 최 씨 부인은 조금 달랐습니다. 수련이 새벽에 길어온 물을 대야에 담아오면 최 씨 부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칭찬도 아니었고 트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죠. 홍 씨와 변 씨는 그 침묵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어느 날은 새 며느리를 한자리에 불러앉히고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가 셋이나 되어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홍 씨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생각했고, 변 씨는 제가 이만큼 드리고 있는데요. 하고 생각했습니다. 수련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뒤뜰 감나무 그늘에 걸려 있을 무렵 최 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오다 그만 문지방에 발이 걸렸습니다. 크게 넘어지진 않았지만 뒤뜰 바닥에 한쪽 무릎을 짚고 주저앉은 채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발목에 힘이 빠진 것이었죠. 마침 안채마루에 홍 씨가 있었습니다. 홍 씨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머뭇거리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루에서 내려가 진흙을 밟으면 치마가 더럽혀질 것이고 괜히 나섰다가 또 트집을 잡히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스쳤던 것입니다. 사랑채 쪽에서 변 씨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변 씨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핑계 삼아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약을 사다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뒤뜰 안쪽에서 빨래를 걷고 있던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련은 빨랫감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최 씨 부인은 수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손 놓아라. 혼자 일어날 수 있다. 수련은 손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부인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천천히 일어서면서 수련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 부인은 혼자 방에 앉아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듯하게 접힌 종이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붓을 들어 천천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쓰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저녁 밥상을 받고 나서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그대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소식은 금방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고. 첫째 며느리 홍 씨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앉아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다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홍 씨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대답도 안 하시는 걸 보니 주무시는 게 낫겠지.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홍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변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으로 달려가 비싼 보약제를 잔뜩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문을 활짝 열며 들어섰죠. 어머니, 제가 새벽같이 나가서 좋다는 걸 다 사왔어요. 이걸 드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최 씨 부인은 누운 채로 눈만 뜨고 변 씨를 바라봤습니다.
변 씨는 보약제를 방 한쪽에 정성스럽게 늘어놓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려 드릴게요. 그런데 부엌에서 약을 다리던 변 씨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슬며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리던 약은 붓두막 위에서 혼자 끓고 있었죠. 나중에 그 약이 거의 다 졸아붙은 걸 발견한 건 수련이었습니다. 수련은 아무 말 없이 불을 줄이고 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 집안이 조용해지고 모두 잠든 시각. 수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불이 꺼진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밤새 혼자 계신 건 아닐까. 이마에 열이 오르면 어쩌나. 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찬 우물물을 떠다가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죠. 수련은 소리가 나지 않게 방 안으로 들어가 부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살며시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수련은 찬 수건을 이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셋째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을 내쫓지도 고맙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수련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수건이 따뜻해지면 다시 적셔서 올리고 발치에서 2발을 꺼내 조심스럽게 주물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밤, 촛불 하나 없이 달빛만 가늘게 드는 방 안에서. 그렇게 밤이 깊었습니다. 새벽이 될 무렵 수련은 자신도 모르게 방 한쪽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을 뜨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잠든 수련을. 손은 아직 자신의 발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세 며느리가 모두 놀랐습니다. 최 씨 부인이 멀쩡히 일어나 앉아 아침 밥상을 받고 있었거든요. 어제 그 창백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평소와 다름없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홍 씨는 안도했습니다. 별일이 아니었구나. 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온 보약이 효험이 있었나 보다. 수련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물리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최 씨 부인이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셋째야, 수련이 돌아봤습니다. 간밤에 고생했느냐? 수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최 씨 부인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 씨와 변 씨는 그 짧은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밤새 시어머니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몸이 정말 아팠던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일부러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가 오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한 명이 왔습니다. 한 명만. 최 씨 부인은 그날 밤 상자 속 종이에 무언가를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아침 일찍 장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에 볼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워낙 혼자 다니시는 분이라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런데 해가 중천을 넘고 오후가 되고 저녁 밥상을 차릴 시간이 되어도 부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홍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장이 멀지도 않은데 왜 이리 늦으시는 거지? 그러면서도 밥상 차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서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변 씨는 사랑채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바깥 어른들이 찾으러 나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밤에 골목을 쏘다니면 보기 안 좋지 않겠어요?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채에 있는 남편들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더니 빗방울이 한두 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수련은 부엌 앞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봤습니다. 저 빛 속에 어머니가 계신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장옷 하나를 걸치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홍 씨가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셋째, 이비에 어딜 가려고? 수련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으러 갑니다. 홍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련은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골목이 금세 진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련은 장이 서는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치맛자락이 흙탕물에 젖고 신발 속으로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장터 골목을 하나씩 돌았습니다. 부인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눈으로 찾는 수밖에 없었죠. 장터는 이미 파장이 났고 비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처마 밑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수련은 처마마다 눈을 씻고 들여다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다음 골목, 또 다음 골목.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 낡은 기와 처마 밑에 웅크린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수련의 발이 멈췄습니다. 장옷 자락으로 빗물을 막고 앉아있는 그 사람. 어깨선이 낯이 걷습니다. 수련은 그대로 달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한쪽 발목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습니다. 골목 바닥에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었죠. 혼자 일어서려 했지만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처마 밑에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빗속에서 달려온 수련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반가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수련은 그 눈빛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진창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 등에 업히십시오. 최씨 부인은 수련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손 치워라. 혼자 일어날 수 있다. 수련은 손을 걷었습니다. 부인은 벽을 짚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래도 안 됐습니다. 수련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타까웠지만 억지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빗줄기는 더 굵어졌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수련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수련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최씨 부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등 돌려라. 수련은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부인이 천천히 수련의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수련은 두 손으로 부인의 다리를 받쳐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수련은 진창을 밟으며 집을 향해 걸음을 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수련의 등에 엎인 채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련의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 나무 비녀 하나만 꽂힌 수수한 머리. 부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굳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홍 씨와 변 씨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부인이 수련의 등에 엎혀 들어오는 걸 보자 두 사람은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다치셨어요?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최 씨 부인은 수련의 등에서 내려서며 두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홍 씨와 변 씨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수련은 젖은 치맛자락을 손으로 짜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끓여야 했습니다. 부인의 발목에 찜질을 해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 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붓을 쥐었던 손이 아주 잠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발목이 나은 최 씨 부인은 다시 예전처럼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며느리들에게 트집을 잡고 차갑게 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홍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업어다 드렸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으시네. 변 씨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셋째가 너무 호되게 부려지는 거 아닌가 몰라. 그 말이 수련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냐고 물어보면 억울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빗속에서 부인의 등에서 느꼈던 그 가벼운 무게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저분이 왜 저러시는 걸까? 수련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마음이 수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게. 그 일이 있고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새 며느리를 안채 대청마루에 불러 앉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부인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안방 깊은 서랍에 비상금으로 넣어둔 돈이 있었다. 은자 20냥.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없어졌다. 홍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 씨는 입을 가렸습니다. 수련은 조용히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라곤 너희 셋뿐이다. 바깥 어른들은 그 서랍에 손을 댈 사람이 없고. 부인의 눈이 천천히 새 며느리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멈췄습니다. 수련에게 홍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의 친정이 어떤 집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변 씨도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께 드리면 드렸지. 어머니 것을 가져가겠어요? 그러면서 변 씨의 눈이 슬쩍 수련 쪽으로 향했습니다. 홍 씨의 눈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약속이나 한 듯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수련의 얼굴 위에서 최 씨 부인이 수련에게 물었습니다. 셋째야, 내가 가져갔느냐? 방 안 공기가 굳었습니다.
수련은 잠깐 부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억울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만 의심하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 부인은 그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간 것이 맞다. 수련의 숨이 멎었습니다. 셋 중에 가장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왔고 밤마다 안채 쪽을 드나들었다. 누가 봐도 내가 가장 수상하다. 홍 씨는 고개를 숙이며 안도했습니다. 변 씨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수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가슴 안에서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뜨거움이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련의 방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수련은 기대했습니다. 설마 당신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오. 당신이 좀 참아주시오. 수련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 뒤에 남편이 방을 나갔습니다. 수련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 씨 부인이 다시 수련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단둘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수련은 눈을 들었습니다. 당장은 아니다. 보름 안에 짐을 싸서 나가거라. 수련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련은 방 안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것들을 하나씩 접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금방 다 쌌습니다. 그런데 보따리를 묶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이 없는데 이 집에서 잃은 것은 왜 이리 많을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수련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을 나서려다 문득 발이 멈췄습니다. 안방 쪽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왜 저러시는 걸까? 그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수련은 안방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부인이 쓰던 낮은 책상. 그 위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었습니다. 수련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살며시 방으로 들어가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종이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홍 씨에 관하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곳에서만 절을 한다. 보는 이가 없을 때는 절이 없다. 마음이 없는 예절은 예절이 아니다. 두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변 씨에 관하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물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선물은 마음이 아니라 계산이다. 밤새 약을 다리다 자리를 떴다. 마음이 없는 선물은 뇌물이다. 수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셋째 수련에 관하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련은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새벽 물기름. 칭찬 한마디 없어도 멈추지 않았다.
뒤뜰에서 내가 넘어졌을 때 둘은 보고도 돌아섰다. 이 아이만 달려왔다. 손을 뿌리쳤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밤새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아이가 왔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빛 속에서 혼자 달려왔다. 진창 위에서, 비를 맞으면서,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누명을 씌웠다. 억울하다 하지 않았다. 아니라고만 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수련은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집의 진짜 사람이다. 수련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냉대가, 그 모든 트집이, 그 모든 차가운 눈빛이 한꺼번에 다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방문을 나서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 수련은 그 상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수련은 보따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접었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련은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물을 길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을 안 쳤습니다. 보따리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풀어진 채로. 아침 밥상을 차리는데 안채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웠습니다. 최 씨 부인이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모두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세 며느리는 영문을 모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아들도 옆에 앉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인은 대청마루 윗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잃어버렸다 했던 은자 스무냥. 품에서 묵직한 천주머니를 꺼내 상자 옆에 놓았습니다. 내가 감춰둔 것이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홍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세 아들도 멈췄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들어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최 씨 부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오늘 다 말하겠다. 부인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22살 때 일이다. 그때 이 집에 관리인이 하나 있었다. 이 집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씨가 고왔고 일 처리가 반듯했다. 시아버님도 믿으셨고 나도 믿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0년을 걸쳐 이 집 재산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빼돌렸다. 워낙 반듯하게 굴었으니 아무도 몰랐다. 내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이 집 전답의 절반이 남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울었다. 사정이 있었다고, 반드시 갚겠다고. 나는 그 눈물을 믿었다. 결국 갚지 않았다. 야반도주했다. 그리고 내 시아버님은 그 충격으로 이듬해 돌아가셨다. 홍 씨도 변 씨도 세 아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련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결심했다. 말이 좋고 겉이 반듯하고 선물이 많은 사람을 조심한다고. 진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고. 그래서 아들들이 장가를 들 때 내가 단 하나만 당부했다. 며느리는 내가 직접 본다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집 살림을 넘기지 않는다고. 세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재산이 있다. 전답 주조장, 그리고 한양 안에 상점 2곳. 내 나이가 이제 62이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집 살림을 쥐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누군가에게 넘겨야 한다. 그런데 나는 또 잘못 볼 수 없다. 그래서 시험을 했다. 일부러 아무도 부르지 않고 누가 오는지 기다렸다. 돈을 감춰뒀다. 비 오는 밤 골목에서 기다리다 발목을 삐었다. 그것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기다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기 위해. 부인의 시선이 홍 씨에게 향했습니다. 홍 씨, 너는 반듯하다. 예절도 바르고 말씨도 곱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만 반듯하다. 홍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뒤뜰에서 내가 넘어지는 걸 봤다. 보고도 돌아섰다. 치마가 더럽혀질까 봐. 이 집 살림을 맡길 수 없다. 재산을 맡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만 움직인다면 그게 바로 내가 젊은 시절에 당한 것과 같은 꼴이 된다. 부인의 시선이 변 씨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둘째, 너는 살갑다. 선물도 끊이지 않고 말도 달콤하다. 변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내가 밤새 열이 날 때 약을 다리다 자리를 떴다. 다리던 약이 졸아붙도록. 마음이 없는 선물은 뇌물이다. 내가 젊은 시절에 당한 그 관리인도 명절마다 선물을 빠뜨린 적이 없었다. 살갑고 달콤한 말도 늘 넘쳐났다. 변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집 살림을 맡길 수 없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수련에게 왔습니다. 수련은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것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셋째야, 억울했느냐? 억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억울했을 것이다. 부인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 집에 며느리 셋이 들어오던 날부터 나는 매일 밤 이것을 썼다. 부인이 맨 마지막 장을 꺼냈습니다. 셋째 며느리 수련에 관하여. 수련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혼자 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로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읽히는 그 순간은 혼자 읽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새벽 물기름. 칭찬 한마디 없어도 멈추지 않았다. 밤새 열이 날 때 혼자 왔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빗속에서 혼자 달려왔다. 진창에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 손을 뿌리쳐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누명을 씌웠다. 아니라고만 했다. 억울하다 하지 않았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대청마루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부인이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집의 진짜 사람이다. 수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인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당한 것은 사람을 겉으로만 봤기 때문이다.
진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그 사람에게 이 집 살림을 맡겨야 한다. 부인은 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 집 곳간 열쇠다. 전담 문서와 상점 계약서, 그리고 이 집 모든 재산 목록이 들어있는 곳간의 열쇠. 부인이 수련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수련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인은 수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60이 넘은 시어머니가 24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열쇠를 두 손으로 받쳐 수련 앞에 내밀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억울했을 것이다. 잠깐 목이 메었습니다. 이 열쇠는 내가 받아야 한다. 수련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혼자 읽었을 때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의 목소리로 직접 읽히고 무릎까지 꿇린 그 순간,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처음으로. 억울함도 서러움도 그리고 무언가 뜨겁고 따뜻한 것도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수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수련의 손 안에 쥐어줬습니다. 대청마루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홍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변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련의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참으라는 말 한마디밖에 못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홍 씨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변 씨는 선물 대신 직접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태웠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수련의 남편은 저녁마다 수련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련은 곳간 열쇠를 받은 날부터 이 집 살림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전담 문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상점 장부를 살폈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처음으로 수련 옆에 나란히 앉아 하나씩 짚어줬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질해야 하는지, 어느 거래처를 믿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오래전 자신이 당했던 방식까지 숨기지 않고 말해줬습니다. 수련은 들었습니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붉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련이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옆에 부인이 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부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읽는데 시간이 걸리지. 그렇습니다, 어머니. 사람도 그렇다. 진짜인지 알려면 시간이 걸린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수련이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부인은 감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처음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소였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하려 해도 트집만 잡힐 때가 있습니다. 곁에 있어줘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포기할까?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런데 수련은 그 물음 앞에서 매번 자리를 지켰습니다. 억지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알아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게 수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은 알았습니다. 평생 사람을 잘못 봐서 당했던 자신이 마지막에 단 한 번은 제대로 봤다는 것을. 우리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일들이 언젠가 반드시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람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